유럽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폭염이 전 세계적으로 난무하는 가운데 유럽의 시선은 어느 한 국가로 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고온의 폭염 속에서 오히려 유럽보다 뭘 더 갖추었길래 더 즐겁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죠. 유럽은 시민 수백 명이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응급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 말입니다. 처음엔 한국 정부의 연출이라며 웃어넘겼지만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을 뉴스로 지켜본 유럽 기후대책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은 물론 영국 국영방송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한 기자가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어떤 것이 폭염을 이기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는지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BBC 기자 에밀리 클락입니다. 저는 그날 오전 런던 BBC 본사 뉴스룸에서 평범한 하루를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데스크에서 울려 퍼진 긴급 호출음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에밀리 클락 기자 즉시 편집국으로. 뉴스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모니터를 응시하며 웅성거리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편집국장 제임스 톰슨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의구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에밀리, 이 영상을 봐. 모니터에는 서울 도심의 한 분수대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화면 구석에 표시된 온도계는 섭씨 49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분수대 주변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부모들은 벤치에 앉아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마치 20도 안팎의 선선한 봄날처럼 말입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들여다봤습니다. 유럽 전체가 폭염으로 난리인 상황이었거든요. 런던만 해도 38도의 지하철이 멈춰 서고 병원 응급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어떤가요? 파리 전력망이 마비돼서 수백 명이 탈수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죠. 기차 레일이 휘어져서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그런데 한국만 예외라는 건가요? 에밀리, 솔직히 말하면 이 영상이 조작된 것 같아. 톰슨 편집국장이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기온 표시기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실내 촬영장에서 야외인 척 연출했을 가능성이 높지. 요즘 딥페이크 기술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겠지. 톰슨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에밀리, 너와 촬영팀이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줘. 만약 이게 가짜 뉴스라면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야 한다. 그런데 만약 진짜라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럼 우리가 놓친 게 뭔지 알아내야겠지.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특종을 놓칠 수는 없었어요. 언제 출발합니까? 내일 새벽 첫 비행기로 떠나. 그리고 에밀리. 톰슨이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게 가짜로 판명되면 너희 팀 해체야. 하지만 진짜라면 이건 올해 최대 특종이 될 거다. 저는 런던 히드로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계속 그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49도 폭염 속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서울 시민들. 도대체 어떤 시스템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든 걸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런던 시내 곳곳에서 폭염으로 인한 화재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정교한 거짓일까요? 14시간의 비행 시간 동안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기분이었습니다. 기내에서 승무원이 현재 서울 기온을 안내했어요. 섭씨 47도. 런던을 떠날 때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저는 촬영 감독 마이클과 음향팀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준비됐죠? 나가자마자 찜통 더위일 테니까 각오하세요. 하지만 공항 문이 열리는 순간 저희는 모두 멈춰 섰습니다. 선선했거든요. 아니, 선선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마치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진 실내 같았습니다. 마이클이 체온계를 꺼내서 확인해봤죠. 에밀리, 이상해. 여기 온도가 22도야.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제가 가져온 온도계로도 재봤습니다. 정말 22도였어요. 습도도 50% 수준으로 쾌적했죠. 이거 공항 내부라서 그런 거 아니야? 데이비드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야외로 나온 상태였어요. 공항 건물 밖 주차장 한복판이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입국장 스피커에서 갑자기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에밀리 클락 외 BBC 취재팀 여러분,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마이클이 카메라를 들고 있던 손을 멈췄죠. 뭐지? 우리 스케줄이 공개됐나? 아니었습니다. 저희 일정은 완전 비공개였어요. BBC 내부에서도 편집국장과 몇 명만 알고 있는 극비 취재였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온다는 걸 알았을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뭔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어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 내부로 들어가면서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에는 실시간 온도와 습도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공기질 지수, 미세먼지 농도까지 정확히 나와 있었죠. 온도 24도, 습도 48%, 공기질 좋음. 마이클이 전광판을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진짜 실시간인가? 아니면 그냥 고정 숫자를 돌리는 건 아닐까? 저는 다른 전광판을 확인해 봤어요. 5분 후에 온도가 24.2도로 바뀌었습니다. 습도도 47%로 미세하게 조정되었죠. 진짜 실시간이었어요. 공항 곳곳에서 작은 센서들이 보였습니다. 천장에, 기둥에, 심지어 화분 옆에도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있는 거였죠. 저는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런던에서 출발할 때 서울 기온이 47도라고 들었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카메라가 저를 비추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공항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다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건지. 마이클이 제게 손짓했습니다. 공항 직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BBC 취재팀이시죠? 서울시에서 안내 요청이 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저희가 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나요? 공항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파악됩니다. VIP 명단에 등록되어 있으시거든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언제 VIP 명단에 등록됐다는 건가요? 혹시 이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아닙니다. 언론사 공식 취재 신청서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직원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BBC 런던 본사에서 보낸 취재 협조 요청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생방송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뭔가 체계적으로 준비된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건 공항이고 보여주기 좋은 곳이죠. 진짜 시내는 어떨지 아직 모릅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본질을 보려면 더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서울시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의심의 눈초리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의 경험이 너무 완벽했거든요. 마치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쇼 같았어요. 브리핑룸은 냉방이 완벽했습니다. 밖은 여전히 47도였는데 말이죠. 서울시 관계자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쿨링 쉘터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과장이라고 소개받은 중년 남성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현재 서울시 전역에 쿨링 쉘터 3,200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쇼핑몰, 도서관, 심지어 편의점까지 모두 포함돼 있죠. 대형 스크린에 서울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녹색 점들이 빼곡히 찍혀 있었어요. 정말 촘촘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앱을 통해 가장 가까운 쿨링 쉘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혼잡도까지 확인 가능하죠. 윤 과장이 태블릿을 조작하자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각 쿨링 쉘터의 현재 이용자 수, 온도, 심지어 남은 좌석 수까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드론이 자동으로 출동합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한 시민이 길에서 쓰러지자 3분 만에 의료용 드론이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AI가 CCTV를 통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즉시 출동 명령이 내려집니다. 인간의 판단을 기다릴 시간이 없거든요. 마이클이 제게 손짓했습니다. 생방송 시작 신호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청에서 폭염 대응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시스템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의문이 들고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마치 저희를 위해 준비된 것 같았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에밀리 클락 BBC 기자입니다. 윤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지금 보여주신 시스템들이 정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언론을 위한 시연용인가요?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공무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생방송 카메라를 의식하며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전에 준비된 구역만 보여주는 쇼 아닌가요? 순간 브리핑룸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기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한국 기자들은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었죠. 마이클이 카메라를 계속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계속 말했어요. 런던에서도 비슷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현실은 어떤가요? 윤 과장이 잠시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당황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클락 기자님. 그가 태블릿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직접 가보시죠. 저희가 안내하는 곳 말고 기자님이 직접 선택하신 곳으로요. 저는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놀랐습니다. 정말요? 물론입니다. 지금 당장 가시죠. 서울 지도에서 아무 곳이나 골라보세요. 윤 과장이 대형 스크린의 서울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 한 명이 동행해야 해요. 안전상의 이유로요. 저는 마이클과 데이비드를 쳐다봤습니다. 둘 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때요? 저는 지도에서 아무 곳이나 가리켰습니다. 강남구의 한 주택가였어요. 거기 쿨링 쉘터가 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 과장이 태블릿을 조작했어요. 몇 초 후 답이 나왔습니다. 네, 근처에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생방송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검증이 시작됩니다. 서울시 담당자인 김주임과 함께 복지센터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을 때 저는 마침내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버스도 냉방이 잘 되네요. 마이클이 중얼거렸어요. 정말 시원했거든요. 밖은 여전히 45도가 넘는데 버스 안은 쾌적했습니다. 서울시 모든 대중교통에 고효율 냉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주임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시민들이 이동 중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업그레이드했죠. 저는 카메라를 켜고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를 이동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언제나 완벽하게 작동하는 건 아니겠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버스 안에 에어컨 소리가 멈췄어요. 처음에는 별일 아닌 줄 알았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5분이 지나도 에어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창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밀폐된 공간이었거든요. 이상하네요. 이런 일은 처음인데. 김주임이 당황하며 버스 기사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10분 후 저는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과 데이비드도 마찬가지였어요. 버스 안 온도계가 35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이거 위험한데? 마이클이 카메라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의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15분이 지나자 온도계는 40도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데이비드는 물병을 계속 마시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이야. 마이클이 마이크를 꺼버리며 중얼거렸어요. 결국 똑같네. 시스템이 고장나면 끝이야. 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한국의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도 결국 허상이었던 건가요? 김주임이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대체 버스를 요청했는데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20분? 이 온도에서 20분을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아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이클에게서 카메라를 받아들고 다시 켰어요. 뭐 하는 거야, 에밀리? 이 장면 그대로 내보내자. 저는 땀을 닦으며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버스에서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갔어요. 마이클이 말렸습니다. 에밀리, 지금 생방송이야. 이런 장면을 내보내면 이게 진실이라면 보여야죠. 저는 카메라를 놓지 않았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도 결국 기계입니다. 고장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겠죠. 그 순간 제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BBC 런던 본사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시청자들 반응 폭발적. SNS에서 실시간 논쟁 중. 저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트위터에서 해시태그가 트렌딩되고 있었어요. 한국도 무너졌다. BBC 기자 고생한다. 역시 가짜였어.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시스템이 허상이었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의 고장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저는 다시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한국 시스템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현실이에요. 완벽한 시스템은 없으니까요. 김주임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실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희에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근처 지하철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도보로 5분 거리예요. 이 더위에 걸어가라고요? 마이클이 항의했습니다. 임시방편입니다. 역사 안은 시원하니까 거기서 다른 교통편을 기다리시죠. 결국 저희는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5분간 걸어야 했습니다. 그 짧은 거리였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모두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역사 안은 시원했지만 방금 전 경험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고장났지만 응급 대응은 완벽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인 것 같네요. 응급 차량에서 내려 쿨링 쉘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방금 전 상황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지센터 입구에 들어서자 시원한 바람이 저희를 맞았어요. 온도계는 23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분명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로비에 앉아있는 시민들의 표정이 밝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어른들은 서로 말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쿨링 쉘터입니다. 김주임이 안내했어요. 24시간 개방되고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설은 정말 훌륭했어요. 넓은 공간, 완벽한 냉방, 깨끗한 화장실, 심지어 간단한 음료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마이클, 카메라 켜줘. 저는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서울의 한 쿨링 쉘터에 와 있습니다. 시설은 정말 완벽해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표정이. 그때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고 계셨습니다. 기자님이시죠? 외국 기자분? 네, BBC에서 왔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여기 와서 뭘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면 신뢰가 될 것 같았거든요. 이 시스템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도움이 되냐고요? 저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시스템 정말 생명을 지켰습니까? 할머니가 저를 오랫동안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할머니가 근처 의자에 앉으셨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옆집에 김할머니라고 계셨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었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작년 폭염 때 그분이 쓰러지셨어요. 에어컨도 없고 이런 쿨링 쉘터도 없었거든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119에 신고했지만 늦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쓰러져서.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라요. 할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 동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다 여기 와요. 매일 와서 시원한 곳에서 시간 보내고 저녁에 집에 가죠. 할머니가 로비를 둘러보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박할아버지, 이 할머니, 최할아버지. 작년 같았으면 벌써 몇 분은 병원에 실려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 살았어요. 그게 다예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비추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그게 다예요. 할머니의 그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시스템의 완벽함이나 기술의 우수성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한참 후에야 겨우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이유가 김할머니 같은 분이 더 이상 생기면 안 되잖아요. 할머니가 담담하게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여기 와서 혼자 오시는 분들 챙겨드리는 거예요. 저는 생방송을 보고 있을 시청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네요. 그 순간 제 휴대폰에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 실시간으로 반응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BBC 기자 울고 있네. 솔 서바이브즈 진짜 감동이다. 해시태그 BBC 충격과 SEOULSURVIVES가 트렌딩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반응보다도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더 기억에 남았어요. 기자님, 이거 꼭 알려주세요. 기계가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살린 거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대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버스에서의 경험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도 결국 고장날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거든요. 여기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폭염을 견디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김주임이 캠퍼스 입구에서 설명했어요. 캠퍼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놀랐습니다. 곳곳에 QR코드가 붙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실시간 폭염 대응 지도입니다. 스캔해 보세요. 저는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했습니다. 화면에 캠퍼스 지도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각 건물마다 현재 온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도서관 23도, 학생회관 24도, 심지어 야외 벤치마다 그늘 온도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실시간인가요? 마이클이 의심스러워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김주임이 근처 그늘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32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의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학생들이 이걸 보고 어디로 갈지 결정합니다. 가장 시원한 경로를 찾아서 이동하죠. 정말 신기했습니다. 학생들이 휴대폰을 보면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게임하듯이 시원한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중앙도서관에 들어갔을 때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열람실마다 온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1층은 22도, 2층은 23도, 3층은 24도. 개인의 선호도에 맞춰 선택할 수 있었어요. 와, 이건 진짜 개별 맞춤형이네. 데이비드가 감탄했습니다. 열람실 안 학생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아무도 땀을 흘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팔 티셔츠를 입고도 전혀 더워 보이지 않았어요. 한 학생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밖이 45도가 넘는데 어떻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나요? 온도 때문에 공부를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스템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학생의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폭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마이클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야. 정책이야.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철학이야. 정말 그랬습니다. 단순히 에어컨을 틀어놓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설계한 거였어요. 도서관을 나오면서 김주임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뭔가요? 돈도 엄청 많이 들었을 텐데요. 김주임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기후와 싸우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함께 살려고 한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함께 산다는 게 무슨 뜻이죠? 기후는 이기려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사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임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런던에서는 폭염을 적으로 생각했어요. 이겨내야 할 재앙으로 봤죠. 그래서 임시 방편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폭염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한 거였습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럼 적응하는 수밖에 없죠. 김주임이 계속 설명했어요.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아까 버스도 고장났잖아요. 하지만 대안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저는 생방송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서울이 특별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캠퍼스를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시스템의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준비되어 있었어요. 기계가 고장 나도 사람이 있었고 한 곳이 막혀도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서울시청 지하 3층에 위치한 기후 대응 상황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마치 영화 속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전체의 실시간 열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붉은색부터 파란색까지 온도에 따라 색깔로 구분된 지도였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 23,000개 지점에서 온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있습니다. 상황실장이 설명했어요. 10초마다 업데이트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고가 울립니다. 정말 10초마다 숫자들이 바뀌고 있었어요. 마치 서울이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 같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빨간 점들이 뭔가요? 마이클이 가리켰습니다. 드론 위치입니다. 현재 50대가 서울 상공을 순찰하고 있어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드론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CCTV와 연동되어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출동합니다. 상황실장이 키보드를 조작했어요. 화면이 바뀌면서 실제 CCTV 영상들이 나타났습니다. AI가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10초 이상 바닥에 누워 있으면 자동으로 감지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실제로 작동하는 건가요? 데이비드가 의심스러워했어요. 시연해 보겠습니다. 상황실장이 직원에게 신호했습니다. 한 직원이 밖으로 나가더니 인근 공원에서 바닥에 누웠어요. 정확히 8초 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응급 상황 감지. 위치 시청 앞 공원. 드론 출동 중. 화면에서 가장 가까운 드론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1분 30초 후 드론이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응급키트 투하 완료. 구급차 출동 중. 2분 후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총 소요 시간 3분 20초.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매일 평균 15-20건 정도 실제 출동합니다. 상황실장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작년 여름에는 이 시스템으로 847명을 구조했습니다. 847명.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 강하게 박혔습니다. 비용이 엄청날 텐데요. 한 명의 생명을 구하는 데 드는 비용과 한 명을 잃었을 때의 사회적 비용 중 어느 게 더 클까요? 상황실장의 반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화면을 다시 보니 더욱 놀라운 게 있었어요. 병원별 응급실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를 가장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가장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어떻게 그걸 판단하나요? 응급실 대기 시간, 의료진 현황, 병상 상태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저는 런던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폭염 때마다 응급실이 마비되고 구급차가 병원 앞에서 몇 시간씩 대기했었죠. 이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3년입니다. 단 3년. 런던은 수십 년째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생방송 카메라를 켰습니다. 마지막 멘트를 할 시간이었어요. 지금 서울시 기후 대응 상황실에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의심했습니다. 이 모든 게 쇼가 아닐까 하고요. 화면 속 실시간 데이터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이건 쇼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유럽이 폭염으로 무너지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무너졌고 한국은 준비했습니다. 저는 상황실의 모든 화면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만들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차이가 생긴 겁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도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국은 기후 변화를 받아들이고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정하고 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생존과 멸망의 차이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명동 거리를 걸으며 마지막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밤 10시, 기온은 여전히 42도였지만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마이클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더위에도 사람들이 평범하게 돌아다니고 있어. 지하보도 에어컨이 나오는 상점들, 곳곳에 설치된 미스트 시설. 모든 게 연결되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원한 길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한 시민에게 마지막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더운데도 밖에 나오시는 이유가 뭔가요? 30대 직장인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더위 때문에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말이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았어요. 런던에서는 폭염 경보가 내리면 외출하지 말라고 해요. 여기서는 어떻게 외출할지 알려주죠. 시민의 대답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지난 3일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엔 의심했고 중간에 실망했고 마지막에는 감동했어요. 무엇보다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취재 영상들을 다시 편집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시간 동안 계속 작업했어요. 할머니의 올해는 다 살았어요 라는 말, 상황실의 실시간 시스템, 그리고 거리를 걸어다니는 시민들의 모습까지.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런던은 여전히 폭염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어요. 지하철은 여전히 멈춰 서 있었고 사람들은 집 안에 숨어 있었죠. BBC 본사에 도착하자마자 편집국장 톰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에밀리, 어땠어? 결국 가짜였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톰슨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정말?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날 오후 긴급 편집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가 가져온 영상을 본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았어요. 이거 정말 실시간 시스템인가? 드론이 3분 만에 출동한다고. 시민들이 정말 저렇게 평범하게 생활한다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한 거야? 한 선배 기자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후가 문제라고만 했지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어. 톰슨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별 다큐멘터리를 만들자. 서울의 생존 철학을 제대로 다뤄보는 거야. 다음 날 저는 후배 기자들과 함께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이들도 기후 변화 취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선배, 한국은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젊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생각이 달랐어요. 어떻게 다른데요? 우리는 기후를 보도했고 한국은 기후를 관리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차이가 도시를 살렸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런던 시내 곳곳에서 여전히 폭염으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인정해야 해요. 뭘 인정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그날 저녁 BBC 메인 홈페이지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문에 새로운 타이틀이 올라왔어요. 서울 생존 도시의 철학을 말하다. 그 아래에는 제가 찍은 서울 시민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 우리도 배워야 한다. 왜 우리는 이런 준비를 안 했을까?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은 이거였어요.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준비는 할 수 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서울에서 찍은 영상들을 다시 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 상황실의 화면들, 그리고 거리를 걸어 다니는 시민들. 모든 게 저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생존은 운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 그리고 그 준비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에서 시작된다는 것. 저는 컴퓨터를 끄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변화는 가능하다는 희망 말입니다.